집을 살 때 돈의 출처를 국세청이 추적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직업과 소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집을 샀다면 세무조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돈으로 샀는데 왜 조사받아야 하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관점은 다릅니다. 재산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은 곧 징여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나 상가를 구입할 때는 혹시 부모님한테 받은 돈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는 상속증여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34조입니다. 조문 제목 자체가 재산 취득 자금 등을 증여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 나이, 소득, 기존 재산을 감안할 때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집을 샀다면 그 부족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즉 부족한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증여세 과세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첫째,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 출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통장 이체 내역, 저축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둘째,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실행 내역과 상환 계획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 취득은 반드시 설명 가능한 자금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혐의 세무조사 안내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한 번도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어도 집을 산 순간 이런 통보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안내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증여받은 적도 없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묻습니다. 수억 원대 집을 샀는데 정말 당신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안내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증여세 혐의가 있으니 세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경고가 붙습니다. 심지어 권리 안내문도 함께 동봉됩니다. 우리가 당신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친절한 문구지만 사실상 통보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자금 출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부족분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첫째, 부동산 매수 전에 반드시 자금 출처 계획을 세워두세요. 둘째, 통장 이체 내역, 저축 기록, 대출 계약서 같은 증빙을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안내장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바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는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억대 연봉자나 전문직도 집을 사는 순간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고액 연봉자니까 조사 대상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PCI라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2009년에 구축돼 16년 이상 데이터를 쌓아온 이 시스템은 개인별 소득자산거래 내역을 통합 분석합니다. 따라서 나는 매년 억대 소득을 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대출 규모, 자산 축적 속도, 지출 패턴까지 모두 비교되기 때문에 설명이 맞지 않으면 바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소득이 많으냐가 아니라 자금 흐름이 국세청의 데이터와 일치하느냐입니다. 첫째, 고액 연봉자일수록 더 꼼꼼히 자금 출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실행 내역, 상환 계획, 소득 대비 지출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셋째, 국세청 시스템이 보는 데이터 흐름과 내 실제 자금 흐름이 맞아떨어지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넷째, 조사 가능성을 낮추려면 큰 자산거래 전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소득은 3억밖에 없는데 자산과 소비를 합치니 7억이 더 많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그 차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세금 신고 다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단순히 신고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산, 소비, 소득을 함께 비교해 차이가 나는 순간 바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년간 집을 사고 자산을 불리면서도 소득 대비 소비가 맞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걸리게 됩니다. 국세청이 활용하는 시스템이 바로 PCI입니다. P는 자산 프로퍼티, C는 소비 컨섬푸션, I는 소득 인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5년 동안 한 사람의 순자산이 5억 증가했고 소비가 2억이었다면 총 7억이 들어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득 신고액이 3억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4억은 어디서 온 걸까요? 대출은 빼고 계산합니다. 10억짜리 집을 5억 대출받아 샀다면 실제 늘어난 순자산은 5억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과 소비를 합친 뒤 신고된 소득과 비교의 차익이 크면 증여로 추정하는 구조입니다. 첫째, 자산 취득과 소비 기록을 항상 소득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을 활용했다면 반드시 대출 실행 내역과 상환 계획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셋째,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지원받은 자금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5년 단위로 국세청이 보는 자산 소비 소득의 흐름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당신의 가계부를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지출 내역이 모두 기록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만 맞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단순히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까지 함께 비교합니다. 그래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거나 자산이 더 늘어난 경우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바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과 소비를 합치니 7억이 늘었는데 소득은 3억밖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차익 4억이 발생합니다. 이걸 바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족 금액이 클수록 자금 출처 조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소득뿐 아니라 지출까지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심지어 해외에서 쓴 카드 내역과 1만 불 이상 송금 내역까지 국세청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이 내 가계부를 대신 쓰고 있는 셈입니다. 첫째, 자산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소득뿐 아니라 지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사용 내역이나 송금 내역도 반드시 증빙 자료로 보관해두세요. 셋째, 카드 사용과 현금 영수증 내역은 국세청에 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합리적인 소비 흐름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5년 단위로 내 자산 소득 지출을 점검해보세요. 신용카드 포인트 몇만 원 아끼려다 수억 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카드 긁어드린 선의가 오히려 국세청 레이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서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끊습니다. 또 카드 실적이나 마일리지 적립 때문에 부모님 대신 결제를 대신 해드리기도 하죠. 이게 한두 번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몇 년간 꾸준히 쌓이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비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으로 자산, 소비, 소득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때 소비가 과도하게 잡히면 소득 대비 불균형이 생기고 바로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소득자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대신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결제하는 것, 현금 영수증을 습관적으로 발급하는 것, 카드 실적을 채우려 과도하게 쓰는 것 올 PCI 시스템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결국 소득과 상관없이 소비 내역이 부풀려지면 국세청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부모님 대신 결제를 해드릴 때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세요. 둘째, 현금 영수증 발급은 무조건 이득이 아닙니다. 환급 몇십만 원 때문에 소비 규모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카드 실적 채우기 같은 방식은 자금 출처 조사 리스크를 높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내 소비, 내 자산, 내 소득이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도록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잠깐은 빠져나갈 수 있어도 결국 국세청의 PCI 덫에 걸리게 됩니다. 20억 아파트를 산 30대, 소득이 부족하다면 국세청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몰래 지원받은 돈, 그 순간은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 모든 흔적을 5년, 10년 뒤에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이나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한 번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국세청이 활용하는 PCI 시스템은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닙니다. 자산, 소비, 소득의 흐름을 정밀하게 대조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시스템에 조건값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서초 송파용산에서 20억 이상 아파트를 산 30대 중 소득이 3억 원 이상 부족한 근로소득자라는 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필터링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잘 넘어갔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첫째, 자산 취득 전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지원받은 돈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은 결국 조사로 이어지므로 계획 단계부터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조건 검색에 걸리지 않으려면 본인의 자금 구조가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30대만 받는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40대, 50대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연령별로 얼마까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40대는 사업자라 괜찮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40대, 50대도 자금 출처 조사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보도 자료를 내면서 특정 직업군,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PCI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즉 연령별 안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산 취득 규모, 소비 내역, 소득 흐름이 맞지 않으면 누구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0대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 50대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지위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국세청의 관심은 더 커집니다. 첫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금 출처 증빙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정리하세요. 셋째, 소비 내역과 소득 흐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PCI 산식으로 직접 점검해보세요. 넷째, 40대, 50대일수록 자산 거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40대는 사업까지는 안전하다. 이 말만 믿고 집을 샀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규정을 끝까지 읽어야 진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연령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된다는 말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20대는 1억, 30대는 2억, 40대는 4억까지는 괜찮다고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규정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내부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는 연령별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대는 1억, 30대는 2억, 40대는 4억입니다. 그래서 40대 세대주가 3억짜리 집을 사면 형식상으로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 바로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기준과 관계없이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금액 기준은 단순 참고일 뿐 면제의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연령별 기준 금액만 믿고 안심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행정 편의를 위한 내부 기준일 뿐입니다. 둘째,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지원받은 돈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취득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통장 내역, 저축 기록, 대출 내역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넷째, 연령과 금액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부모님이 보내준 1억이 계좌에서 발견됐다면 그 순간 전체 금액이 증여 추정으로 바뀝니다. 나이, 직업, 연봉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국세청의 판단 기준입니다. 인터넷에는 몇 살까지는 안전하다, 80%만 소명하면 된다는 말이 떠돕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이런 기준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 내가 산 부동산의 자금 흐름을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첫째,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 송금, 1억 같은 명백한 증여 정황이 확인되면 그 전액이 증여 추정 대상이 됩니다. 일부만 과세가 아닙니다. 둘째, 젊을수록 소득 형성 기간이 짧아 PCI 자산 소비 소득상 부족 금액이 커지기 쉬워 대상이 될 확률은 높지만 연령별 면책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살은 얼마까지 안전이라는 통념은 오해입니다. 셋째, 부동산 자금의 80%만 소명하면 된다는 말도 오해입니다. 법은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금액 비율과 무관하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소명해도 남은 부족 금액은 끝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 부동산 계약 전 자금 흐름 설계를 문서화하세요. 통장 이동 경로, 저축 기간, 대출 실행 상환 계획을 한 묶음으로 정리. 둘, 가족 지원금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로 합법 처리하세요. 차용증으로 빌렸다면 이자, 지급원금 상환 내역까지 남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셋, PCI 관점 사전 점검 최근 5년 기준으로 자산 증가액, 소비 총액 신고 소득 부족 금액을 계산해보고 설명 안 되는 구간을 미리 메우세요. 넷, 소비 부풀리기 금지. 부모님 대신 결제현금 영수증 습관이 장기간 누적되면 소비가 과대 계상됩니다. 개인 소비와 가족 소비를 철저히 분리하세요. 다섯, 안내장 수령 시 혼자 대응 금지 자료, 목록화 거래 명세의 체증 계약서, 타임라인 작성, 전문가 상담으로 논리 구조를 갖춰 제출하세요.
집값의 80%만 소명하면 된다? 큰 착각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샀다면 세금 등기 비용까지 포함해 전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80%만 증빙하면 된다는 말을 보셨을 겁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과 혼동해서 생긴 오해인데요.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이 내준 취득세나 수수료 때문에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세에서는 추정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 80% 소명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 즉 증여세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원칙은 취득 자금 전액 소명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단순히 매매대금 10억 원이 아니라 취득세, 등기, 비용, 중개 수수료까지 합쳐 10억 5천만 원 전체를 소득 대출저축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만 준비해두고 부수비용을 간과하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내준 부분이 바로 증여 추정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취득 시 필요한 전체 비용을 먼저 계산하세요.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득세, 등기 수수료, 중개 수수료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 마련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두세요. 저축계좌, 대출 내역, 이체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내준 비용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합법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전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아 사전 전략을 세워두면 조사 시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균 1인당 7천만 원이 추징됩니다. 웬만한 직장인의 1년치 세후 소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조사 대상이 되겠어? 하고 방심합니다. 하지만 매년 약 2,500명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만 1만 2천 명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조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엄선해 착수합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인원은 매년 2천 3천 명 사이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숫자는 조금씩 변동됩니다. 추징된 세금 총액은 약 8,300억 원, 1인당 평균 약 7천만 원입니다. 지방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억 원 이상이 추징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진행합니다. 조사관 인건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무작정 계좌를 들여다보는 일은 없습니다. 철저히 성과가 나올 만한 대상을 선별해 조사하는 겁니다. 첫째,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자금 출처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둘째,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받은 지원금은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취득세 등기 비용 중개 수수료까지 모두 본인 자금으로 지출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세요. 넷째, 조사 안내장을 받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평균 추징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국세청의 PCI 시스템이 열리면 숨겨둔 계좌 흐름은 모두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감으로 조사 대상을 뽑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그리고 PCI 시스템으로 정확히 선별합니다. 특히 가족 간 계좌가 얽히고 설킨 경우 그 순간부터 국세청이 볼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받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계좌가 깨끗한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송금이 잦거나 증빙이 불명확한 돈이 오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차라리 증여세를 조금 내고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마련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빌리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무이자 자금 지원도 사실상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동산 매수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금 계획부터 증빙 전략까지 미리 짜야 합니다. 둘째, 가족 간 계좌 거래가 복잡하다면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송금과 모호한 흐름은 곧 조사 빌미가 됩니다. 셋째, 증여가 불가피하다면 미리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자금 조달은 가급적 금융권 대출을 활용해 공식적인 흐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10억, 20억을 빌려도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부모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조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설계하고 소명 준비까지 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증여 추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큰 금액을 빌려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전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부동산원이나 세무서에 소명 요청이 들어올 경우
어떤 자료를 낼지 미리 준비한 겁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집을 사면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에서 실거래조사 소명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자금 출처 조사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조사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철저히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부모님이나 가족에게서 자금을 빌린다면 반드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까지 준비하세요. 둘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대출, 저축, 증여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실거래 조사 요청을 받으면 자금 출처 조사 대비 차원에서 증빙을 동일하게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거래 전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놓으면 조사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혼동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는 주체도 다르고 소명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실거래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은 조사 주체도 다르고 증빙 포인트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준비했다가 불리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래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주로 거래 가격과 계약 절차가 합법적인지 보는 과정입니다. 반면 자금 출처 조사는 국세청이 진행합니다. 이때는 집을 마련한 자금 전체가 본인 능력으로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증여가 숨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집을 살 때부터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매수 시점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투명하게 작성하세요. 둘째, 소명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 내역, 대출 계약서, 증여 신고 자료를 미리 모아두세요. 셋째, 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실거래 조사 단계에서도 자금 출처 조사를 염두에 두고 같은 수준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준비만 잘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오해 때문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를 그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는 소득, 연령, 금액 기준만으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꼭 오해하면 안 되는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이 많으면 조사 안 나온다? 틀린 말입니다. 주식 매매 대금, 코인처럼 전산에 안 잡히는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은 PCI로 자산 소비를 비교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이 더 크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둘째, 2030대만 조사한다? 아닙니다. 40대, 50대도 대상입니다. 연령별 증여 추정 배제 금액이 있긴 하지만 실제 증여 흔적이 있으면 연령과 상관없이 추진됩니다. 셋째, 부동산 매입 자금은 80%만 소명하면 된다? 역시 오해입니다. 매매 대금 전액은 물론 취득세 등기 비용 중개 수수료까지 합쳐 105% 가까이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증빙을 만들어 두세요. 둘째, 부모님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세요. 셋째, 부동산 취득 자금은 매매 대금뿐 아니라 모든 부대 비용까지 본인 자금으로 지출했음을 입증하세요. 넷째, 조사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자금 출처 조사는 증여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만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 자산 소득 소비 흐름을 PCI 산식으로 점검해보세요.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이 정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금 출처 조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를 버리고 철저히 준비하는 게 답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작은 준비가 수억 원의 세금을 막아줍니다.